자, 여러분 15번부터 자 이제 25번까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부터 17번까지는 현대 소설입니다. 그래서 양 기자님의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1980년대 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자 그래서 특히나 23동 일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연작 소설입니다. 연작 소설은 뭐냐면은 제목은 원미동 사람들인데 그 안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도 다 다르고 이야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단편이 합쳐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런 소설을 연작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원미동 사람들 중에서도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편입니다. 그래서 자, 이 줄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미동 23동 일대, 그러니까 서민들이 쭉 몰려 사는데, 지금은 부천시가 뭐 판타스틱 영화제도 하고 그 다음에 만화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판타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문화도시가 됐는데, 또 신도시도 뭐 중동도 있고 상동도 있고요, 신도시도 있고 해서 인구도 되게 많은데 80년대 초반에도 서울 근처에 조그마한 위성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공장만 있고 그 다음에 서민들이 사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 서민들의 모습이 아주 여실히 드러난 작품인데요. 원미동 23동 일대에 이 쌀하고 연탄만 취급하는 김포 쌀상회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경호네 부부였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가게 상호를 김포 슈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쌀과 연탄 말고도 다른 부식 자재,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것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팔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형제 슈퍼 주인이 김반장이라는 이 젊은 사내인데 가족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혼자서 먹여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악착같이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도 맞불 작전으로 쌀과 연탄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포 쌀상의 김포 슈퍼와 똑같은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남는 게 없어요. 힘들기만 해요. 그래서 서로 지쳐갈 무렵에,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여기가 더 싸고 저기가 더 싸고 그래서 맨날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당사자들은 정말 어렵지만. 그런데 갑자기 싱싱첨가물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23동 조그만 동네에 이제 똑같은 업종이 3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경호네와 김만장이 이 싱싱첨가물이 문 닫을 때까지 우리 힘을 모으자, 그러면서 휴전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서는 가격과 물건을 똑같이 맞춥니다. 그러면서 싱싱첨가물이 장사 안 되도록 방해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작전에 들어가냐? 여기서부터가 바로 본문이 시작인데요. 싱싱에서 누가 물건을 살라고 구경하면은 김만장이 핸드마이크 갖고 와가지고 과일 박앤 세일 한다는 둥, 정말 싸게 판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포 슈퍼도 세일한다, 저희 가서 세일합니다, 저희로 가시던지 뭐 형제 슈퍼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님들을 갖다가 자기네 쪽으로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싱싱첨가물은 장사가 안 되니까 항의하러 따지러 가죠. 그런데 나이는 싱싱첨가물 주인이 더 많았었습니다. 키는 왜소하고 조그만 사람이었지만 나이는 김반장보다 많았는데, 자, 이 반말을 했다고 이제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싱싱첨가물 주인이 경호 아빠한테도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경호 아빠가 왜 이렇게 이 싱싱첨가물이 왜 이렇게 싸게 파냐? 본전밖에 안 되게 싸게 팔면 뭐하냐? 그렇게 해서 장사해서 뭐하냐? 누굴 망하게 할 거냐? 이렇게 막 따졌더니만 경호 아버지는 뭐 물건 싸게 사갖고 와서 싸게 파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러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싱싱첨가물 사내가 막 화를 못 이겨가지고 형제 슈퍼랑 김포 슈퍼에 막 뭐라 그랬더니만 이제 셋이 싸움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김반장한테 반말했다고 이제 혼났다가 멱살 잡았다가 이제 업어치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굴릅니다. 그러면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싸우는 걸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마음 아파합니다. 왜 이렇게 싸울까?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뭐 때문입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모두의 모양, 생각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모습에서 심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끝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싱싱청가물은 결국에는 문을 닫습니다. 닫고 그 자리에 또 이제 새로운 가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 가게의 싸움을 아주 유심히 보면서 가격 경쟁을 즐거워했던 사람 하나가 또 이 자기와 똑같은 업종이 생기니까 그걸 걱정하면서 이 소설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이 제시됐죠. 그죠? 원미동 23통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힘겹게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이 나타나죠. 여기 부자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인물 간의 대화를 활용해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죠. 답은 4번이죠. 인물 간의 배려와 화합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그랬는데 배려와 화합이 아니라 경쟁과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A에서 김반장의 행동에 남기는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싱싱청관물에 사모님이 이렇게 가서 물건을 본다. 그러면 김반장이 와서 막 마이크 들고 과일 대바겐 세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장사를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에 쓰인 표현 방법을 사용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김반장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청각적이죠. 서늘했다는 뭡니까? 촉각이죠. 공감각적 그런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난 거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에 쓰인 표현 방법을 사용한 건 뭡니까? 답은 4번이죠. 그죠? 길은 구겨진 넥타이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시각적 심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처럼이라고 그랬으니까 처럼은 직유법입니다. 직유법도 사용됐죠. 그죠? 여기서는 직유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겠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답은 4번입니다. 아, 누구던가. 자, 이 감탄. 저것 봐는 반복.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도 감탄이죠. 답은 4번. 처럼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18번부터 20번까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 이야기는 다 아시죠? 그죠? 자, 그래서 세종대왕 때를 배경으로 해서, 자, 이 홍길동이란 아주 똑똑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판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하시는 분인데 엄마가, 홍길동의 엄마가 이 정식 부인이 아니라 첩의 자식이었죠. 그죠? 또 엄마의 신분은 원래는 굉장히 낮은 노비 신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길동은 같은 아버지지만 이 본부인 밑에서 태어난 형 인형은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길동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도 형이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한이 됐다가 나중에 이 또 아버지 홍판서의 다른 첩이 어떤 무당과 이런 사람하고 이제 협의해가지고 이 홍길동을 계속 괴롭히고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홍길동은 자기를 죽이려는 킬러를 갖다 물리친 다음에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떠납니다. 그리고서는 활민당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 의적에 대해서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탐관오리의 재산을 뺏어서 가난한 서민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좀 혼란스러워져서 이 세종대왕이 홍길동의 형인 홍인영을 갖다가 병조판서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홍인영한테 홍길동을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인영이 경상감형에 부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경상도 관찰사였죠. 지금 따지면 도지사입니다. 그러면서 홍길동을 갖다가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에 한 소년이 감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뵙기를 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인영이 이상하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라 이렇게 했더니만 어떤 소년이 들어왔는데 그 소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홍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님을 위태로운 지경에서 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더니만 홍인영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동생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 목에다 이렇게 큰 막대기 같은 칼을 씌우고 발에다가는 차고라고 해서 쇠사슬 같은 걸까지 묶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홍길동을 잡았다는 내용을 갖다가 이 조정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중간 생략하고
내가 여기까지 순순히 잡혀오고 전하께서 내가 끌려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므로 너희가 큰 벌을 받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홍길동이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돛을 부려가지고 쇠사슬을 갖다가 끊어뜨리고 함거는 죄인을 싣고 가는 수레입니다. 이게 부셔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점프해가지고 활 쏘는 사람들이 손쓸 틈도 없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도수를 부르면서 이 탈출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보겠습니다.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시제로 서술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과거 시제 부서졌다, 없었다, 이었다. 그래서 다 과거 시제로 서술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당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죠. 당대 사회의 모습은 적서의 차별, 정식 부인과 첩의 자식을 갖다 차별하는 거, 그 다음에 탐관 오류의 행포, 이러한 당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면은 사실 위주로 서술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꾸며낸 소설이죠. 그래서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허구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인형은 경삼 가명에 부임했죠. 나왔죠. 길동은 관직을 얻은 형을 축하했습니까? 형 축하해요 축하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런 거 안 나오죠. 자, 그리고 길동은 아버지를 부르지 못했다고 나왔죠. 그 다음에 인형은 길동을 잡았던 소식을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기억에서 길동이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을 활용한 것은 뭡니까? 뭘 통해서 벗어났습니까? 도수를 부렸죠. 그리고 점프해서 하늘로 날아갔죠. 이건 다 비범한 능력이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런 걸 갖다가 소설의 특성 중에서는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1번부터 23번까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자,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서희의 외교술에 대해서 적은 글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글입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어진 임금 성종의 할 때 성종은 고려 성종이죠. 다스림 아래 안정을 찾아가던 고려에 크나큰 위기가 닥쳤다. 993년 성종 12년에 거란족이 쳐들어온 것이다. 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거란군의 책임자 소송령은 봉상군을 점령한 다음에, 그러니까 차지한 다음에 고려에 문서를 보내서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했다. 항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소송령이 하는 말이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가 차지했는데 당신네가 이를 조금씩 먹어 들어왔다. 또 우리나라와 땅이 이어졌는데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기기 때문에 오늘의 출병은 군사를 일으킨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니 만일 땅을 떼어서 바치고 황제에게 아련할, 황제를 찾아뵙는 걸 아련이라고 그러죠. 사신을 보내면 무사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항복하고 땅을 바치고 해라. 황제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어라. 안 그러면은 죽는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서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다. 그래서 신라에서 일어났다. 이런 말은 맞지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평양에 도움을 하였고 또 국경을 따진다면은 귀국의 동경도 우리 국경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거란이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니네 수도도 원래 우리 땅에 있던 데다. 그래서 어찌 조금씩 먹어 들어왔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반박을 했죠. 그리고 압록강 안팎도 우리의 땅인데 지금 여진족이 훔쳐 살고 있다. 그래서 걔네들이 통로를 막아가지고 바다를 건너 보다도 더 어렵기 때문에 니네 황제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땅을 찾아서 성보, 그러니까 성을 쌓고 길이 통하면 어찌 사신을 보내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군이 만일 나의 말을 전해 천자께 들으신다면 어찌 가볍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으리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서희가 얘기한 것은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 맞다. 그래서 신라의 후손이 아니다. 그래서 니네 땅을 차지한 게 아니다. 오히려 니네들이 땅을 차지했다. 그리고
황제를 만나지 못한 이유는 여진족 때문이다. 그래서 니네들이 여진족을 해결해 주면은 충분히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거란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고려의 입장을 설명한 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란에게 회군할 명분을 주는 말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오해한 거니까 돌아가라 그러면은 오해했구나 하면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결국 소선용은 거란의 임금과 상의한 뒤에 너그러운 척 고려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철군, 그러니까 군사를 돌리는 걸 철군이라고 합니다. 서희는 당당히 개선했다. 소선용은 서희의 조리 있는 말과 당당한 태도에 감격해서 낙타와 말, 양 등 많은 가축과 비단을 선물하고 돌아갔다. 자, 그래서 서희가 나라를 지킨 대담한 외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서희의 협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자, 거란에게 회군할 명분을 주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소선용의 협박에 조리는 말로 대응을 했죠. 그리고 거란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고려의 입장을 잘 설명했습니다. 답은 4번이죠. 고려에 항복하지 않으면 거란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중에서 가와 동일한 인물, 여기서 가는 나의 말, 장군이 나의 말 할 때 나는 누굽니까? 서희죠. 서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가와 동일한 인물은 서희.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맥을 고려할 때 기역과 리을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래서 기역은 뭐냐 하면은 점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점령은 남의 땅을 무력으로 빼앗아 차지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출병입니다. 출병은 군대를 싸움터로 내보내는 일이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국경입니다. 국경은 나라의 경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나라와 나라 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라의 경사는 국경이라고 하는데 한자가 다릅니다. 자, 국경할 때 경자는 이런 직경경자를 쓰고, 국경할 때 경자는 이런 나라의 경사할 때는 이 경사경자를 씁니다. 그래서 글자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철군, 다른 말로 회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둔하였던 군대를 철수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부터 25번까지는 설명문입니다. 새로 개편된 교과서에 실린 글입니다. 여러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주로 나오는데요. 설명문, 천년을 가는 한지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 자, 이 머리말 부분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한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두루마리, 석가탑 사리암 비단보에 쌓이던 그 두루마리는 닭나무 껍질을 원료로 한 한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100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그대로 보관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중략하고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지란 주로 닭나무 껍질에서 뽑아낸 섬유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제조포로 만든 종이를 이르는 말이다. 자, 그래서 한지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조희, 종이, 조선종이, 창호지, 문종이, 참종이, 닭종이 등으로 불렸는데, 한지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중반 서양종이, 즉 양지가 들어와서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자, 그래서 한지로 불리게 된 유래까지 설명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한지의 정의와 명칭의 유래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략 밑에부터는 한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한지를 창호지로 쓰면 문을 닫아도 바람이 잘 통하고 습기를 잘 흡수해서 습도 조절 역할까지 한다. 자, 그래서 한지의 특성이죠. 그래서 한지를 살아있는 종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 그래서 한지는 통풍이 잘 되고 습기를 흡수를 잘해서 살아있는 종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양지는 서양의 종이죠. 자, 그래서 한지와 양지의 차이점을 갖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상반되는 그런 접속어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양지는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습기에 대한 친화력도 한지에 비해 약합니다. 한지가 살아 숨쉬는 종이라면은 양지는 뻣뻣하게 굳어있는 종이라고 할 것이다. 자, 그래서 한지와 양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차이점 갖고 설명한 걸 뭐라 그러죠? 대조라 그러죠. 대조.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대조가 사용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24번, 25번 보시겠습니다. 24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 일치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한지는 양지에 비해 바람이 잘 통한다. 그래서 한지를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한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주포로 만든 종이죠. 자, 그래서 뭘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당나무 섬유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무구정광 대다림경 두루마리는 비단으로 만들어졌다. 아니죠? 비단이 아니라 뭡니까? 천년 전에 한지로 만들어졌죠. 한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종이를 한지라고 부른 것은 20세기 초중반부터이다. 이때부터 양지가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입했기 때문에 양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한지, 코리아 페이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로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니까 이 가로가 들어갈 부분은 한지와 양지의 차이점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단락은 한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뒤에 이어지는 단락은 양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반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답이 1번이죠. 반면 혹은 반면에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써도 되고 하지만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반면, 뭐 그러나, 하지만 뭐 이런 역접에 해당하는 접속어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비록이란 말이 들어가면 뭐뭐 할지라도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비록이 해당하지 않고요. 그래서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드디어는 뭐뭐 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이 검정고시, 중졸 검정고시 2016년도 제2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뒷부분 15번부터 25번까지는 문학에 해당하는 글, 그 다음에 비문학에 해당하는 그런 읽기에 해당하는 글이 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전 시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문제 유형은 비슷하지만 지문의 발췌된 지문이 새로 된 교과서에서 실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교과서 내용을 자주 접하시면서 기본서를 통해서 내용을 숙지하신 다음에 푸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수준과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걸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